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뒤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어 온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어제 직을 던지면서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섰는데 문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여권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레 대선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에 합의하고 이낙연 전 대표도 합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비이재명계 후보들의 합종 연횡도 이달의 전망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새 환자는 6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거리두기 완화를 앞두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을 처리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서 쉬는 것도 차별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의 현직 임원이 마약 밀수와 투약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임원은 지금도 기존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삼성 측은 본인이 알리지 않아서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오 전 시장은 치매 진단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도 수도권 등 내륙 곳곳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늦어지던 장마는 이번 주 금요일 제주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6월 29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1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윤 전 총장의 오늘 기자회견으로 정치권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에 지명됐을 때만 해도 여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한껏 지켜 세웠습니다.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총장에 임명된 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돌입하면서 분위기는 싹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인사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항명이라는 비판과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의 뒤를 이은 추미애 전 장관은 직무정지와 징계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윤석열 전 총장은 여권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고비 속에서도 야권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정치적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될 최전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다는 원칙주의자, 법치주의자로서의 면모가 부각돼 보인 건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동시에 이제는 본격적인 검증의 무대에 올라야 합니다. 어떤 의구심도 어떤 의혹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의혹과 관심은 더 증폭되고 정치권에 놔두는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이 야권에서 먼저 제기됐듯 도덕성과 국정 철학을 두고 전방위 공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3월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것이 내년 3월까지 간다고 봅니까? 그런 경향이? 정치판이라는 것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덮어 씌우는 판입니다. 특히 대선은 더해요. 각종 의혹도 의혹이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끌어갈지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신뢰받던 검사에서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변신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앞에는 이제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여권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레 출마 선언에서 공정과 성장의 두 축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경선 연기 문제를 매듭지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보다 2달 앞선 9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는 목표 아래 70여일 동안의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겁니다. 최소 4번 이상의 TV 토론을 포함해 보다 역동적이고 국민이 재미있어할 경선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후보자들에게 자신이 1등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제안드릴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경선을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안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수용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당 예비후보 등록 첫날 가장 먼저 등록에 나섰습니다. 제가 20대 대선의 문을 한번 열어보자. 이게 이제 여야를 포함해서 처음 등록을 하는 것이고. 대권주자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단일화를 이룬다면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여권 빅3로 치고 나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에 장정을 이어가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출마 선언 이틀 뒤 비대면 영상으로 출마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기본소득을 바탕에 둔 공정가치와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화려한 영상 기술을 통한 시선 끌기보다는 담백하고 진솔한 이미지를 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후보 등록 이후 숨고르기를 거쳐 다음 달 초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1일 민주당의 여러 대선 주자 가운데 6명을 가리는 컷오프가 진행됩니다. 그 전까지 6명에 들기 위한 다양한 합종 연행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논란으로 불거진 청와대 인사책임론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사실상 김회숙 인사수석 경질 요구까지 나왔는데요. 여권의 악재 속에 숨을 돌린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바로 다음 날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또다시 청와대의 부실 검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잘 신속하게 그래도 처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50억대 대출로 땅을 산 사람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앉히는 건 결국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의 문제란 지적입니다. 앞서 송 대표는 청와대에 직접 김 전 비서관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도부 안에선 책임자인 김회숙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사실상의 경질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인사검증의 문제가 인사수석 수관이기 때문에요. 인사수석이 그거에 대한 총 책임은 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대선 경선 레이스가 막 시작됐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내로남불 논란이 또다시 확산할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송 대표는 이번 주 투기 의혹과 관련해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의원 5명을 직접 만나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왜 나갑니까? 출당 당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마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로 내심 긴장하고 있던 국민의힘으로선 여당발 악재가 나쁘지 않습니다. 인사수석뿐 아니라 청와대 검증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을 모두 쫓아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청와대만은 이게 반부패를 엔타이 커럽션으로 알아들은 게 아니고 반쯤 썩은 사람을 찾는 걸로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는 역시 부동산입니다.
여야 모두 부동산 관련 악재를 최소화하는 쪽이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잇단 공직사회 일탈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내부 논란과 관련한 인사검증 책임론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나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의 근무시간 중 음주, 여군 성추행 사망 사건,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정 오류,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부동산 논란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잇단 공직사회의 기강회의 사례와 관련해 일탈 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하라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주문했습니다. 다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일부의 일탈 행위로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정부는 다음 달 초 김 총리 주재로 반부패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섭니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부동산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된 지 하루 만에 반부패 관계장관 회의 소집이 발표된 겁니다. 그러나 김 전 비서관 논란을 계기로 청와대 내부를 향해 불거진 인사책임론에는 별다른 응답이 없습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회숙 인사수석 등 인사라인 경질 요구에 대해 당사자가 나가지 않았느냐며 현재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앞서 청와대의 검증이 완전하지 않다는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기능과 인력을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언론과 국회에서의 검증이 뒤따른다는 취지의 말이었는데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청와대 직원들에게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조원 전 민정수석, 김상조 전 정책실장,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으로 이어진 불명예 퇴진이 모두 부동산 논란 탓이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부실에 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공직자의 일탈은 마땅히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논점이 일탈 행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427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권익위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논란을 우려해서 이번에도 전현희 위원장과 안성욱 부위원장은 직무회피 신청을 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상은 의원 101명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모두 427명이며 지난 7년 동안 모든 부동산 거래 소유 상황을 점검합니다. 권익위는 조사 대상 가족 가운데 8명은 여전히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제출률이 98.2%여서 일단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고 추후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6명에 대해서도 서류 보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부동산 비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비위가 밝혀지면 어떻게 조치할 거냐는 질문에 결코 민주당보다 덜 엄격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징계안이 합리적이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오히려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는데 지금 바이러스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주말 영향에도 6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542명입니다. 수도권이 확진자의 80%에 육박하는 428명, 비수도권이 114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오전에 발표될 확진자는 6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주 초반에는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확진자도 줍니다. 하지만 오늘은 증가세입니다. 특히 어젯밤 9시 기준 542명은 일주일 전인 지난 21일 324명보다 218명이나 더 많습니다. 지난주 초반 300명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6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일주간 발생한 확진자는 하루 평균 581명으로 그전 일주간 하루 평균 462명보다 120명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어학원과 주점 관련으로 집단 감염 발생이 좀 증가한 가운데서 제주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 모두 전주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경기 지역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 규모가 연일 커지고 있고 초등학교와 교회, 지인 모임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 발병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직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되기 전에 7월 중순까지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모임이나 회식은 자제해 주시고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전국 이동량도 휴가철을 앞두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다음 달 새거리 두기 시행을 결정한 방역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홍대 주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을 비롯해 최근 술집이나 유흥시설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감염자가 많은데요. 정부는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에 대한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홍대 주점 관련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 외에도 당시 주점에 있던 손님 등 1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감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 접촉자 파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화가 힘들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고 음주를 하는 이런 주점 형태로 운영해서 산밀 환경, 그다음에 음식 섭취하면서 이런 대화 한다라는 것은 마스크 착용이 좀 미흡했을 걸로. 지난달 이후 주점과 유흥시설 집단 감염은 19건에 달합니다. 젊은 층이 확산세를 이끌었는데 최근 일주일 20대 감염자만 600명이 넘습니다. 감염 취약층인 60대 이상은 환자가 줄고 있는데 백신 효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된 60세 이상에서는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접종 완료자가 국민 1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음 달 시행되는 새 거리두기는 방역의 부담입니다. 특히 확진자 70%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유흥시설 영업이 재개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평가입니다. 주점이나 유흥시설은 첫째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고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대화를 하고 여러 접촉과 활동이 벌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하여튼 속도 조절과 수위 조절은 좀 하면 좋겠다. 정부도 수도권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와 논의한 뒤 추가 대책을 오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2배 이상 환자가 늘었는데 일부 환자가 수도권 집단 감염 사례에 포함돼서 지역 전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인도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내 변이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267명 가운데 델타형 변이는 73명으로 27%를 차지했습니다. 일주 전 35명, 13%에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21명인데 11명이 새로운 감염원을 통해 확진됐으며 이들 중 4명은 서울과 경기도의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델타 변이는 지역사회 전파 시작 단계를 넘어 확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보다는 지금 현재 이전에 비해서는 지역적으로 전파 범위가 좀 넓어진 상황이다. 이 정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나 영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대부분 델타 변이가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자가 2배로 늘어나는 기간이 2주밖에 걸리지 않아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는 뭐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이 이 델타 변이주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여서 우리도 시간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시간을 얼마나 늦춰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 늦춰주면서 시간을 벌어서 빨리 2차 접종을 해야 되겠죠. 방역당국은 지난 5월부터 국내에 입국한 인도 재외국민 3,400여 명 가운데 8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22명은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곧 인도 등 현재 자가격리 면제국으로 돼 있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국가들에 대해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유행 국가를 추가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변이 바이러스 누적 환자는 총 2,490여 명으로 이 중 2,000명 이상이 영국발 알파형 변이입니다. 이 밖에 브라질발 감마형 변이와 남아공발 베타형 변이는 매우 적은 수의 환자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내에서 백신을 맞고도 2주 뒤에 확진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44명이 보고됐습니다. 돌파 감염 사례를 백신 종류별로 살펴보면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26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18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얀센 백신을 맞은 뒤 확진된 그룹 인피니트 출신 가수 김성규도 얀센 백신 돌파 감염 추정 사례로 판단했습니다. 중국도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초긴장 상태입니다. 별도의 격리시설을 짓기로 한 가운데 델타 변이 전용 백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상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은 지난주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별도의 병동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외국인 출입국이 많은 광저우에 델타 변이 전용 격리시설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占地25万平方米的广州国际健康驿站，有5000个独立的空间。这个房间是严格按照这个隔离，不会互相传染。 델타 변이 전용 격리시설은 축구장 35개 면적의 부지에 방 5,000개 규모입니다. 오는 9월 완공이 목표인데 격리 전용이어서 기존 숙박시설과는 완전히 다른 건물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 개발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염병 전문가인 중난산 공정원 원사는 기존 백신으로 델타 변이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在各个不同的类型的疫苗里头，都要研发针对的德尔塔病毒株的疫苗。 다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델타 변이용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난산 원사는 밀접 접촉자의 분류 기준도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발병 2일 전 확진자와 1m 이내에서 4일 이내 같은 건물 내 모든 사람으로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밀접 접촉자 수가 지금보다 2배 이상 훌쩍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6일 동안 지역사회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마치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한 것처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삼성전자의 고위 임원이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임원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그대로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는 A씨. 임원 가운데 한 명인데 최근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미국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엑스터시와 대마를 몰래 들여오고 2020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입니다. A씨와 함께 법정에 선 사람들은 이미 수차례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외국에서 허용된 마약을 귀국길에 주변 지인들이 몰래 가방에 넣었는데 이를 미처 알지 못하고 가져왔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선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A씨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계세요?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부하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법정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는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잠들 수도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모습에 소름이 끼칩니다. 집조차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면서 늘 전기 충격기를 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오거돈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하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에 따른 치상 혐의는 재판 마지막까지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견하지 못했고 피해 범위도 분명하지 않다는 게 이유인데 이 같은 변호인들의 주장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단순한 추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해가 있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변론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사건 이후에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부산시장직을 내려놓은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재판부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우발적인 기습추행이라는 주장 역시 권력 형성 범죄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거로 보입니다. 오 전 시장의 법정 구속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차상입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결과에 불복해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재검표를 포함한 대대적인 검증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단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대법원이 직접 증거조사를 벌이는 건데 요청사항이 이어지면서 10만 장이 넘는 투표용지를 다시 일일이 스캔하는 진풍병이 펼쳐졌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 회의실에 투표지 분류기가 설치돼 있고 재검표를 위한 인력이 테이블마다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패배한 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결과에 불복해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의 검증 기일이 열린 겁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4만 9천여 표를 얻어 5만 2천여 표를 얻은 민주당 당시 정의령 후보에게 졌습니다. 이후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선거 자체가 불법이고 디지털 조작과 유령표 투입 등이 자행돼 개표 결과도 믿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식의 수동 재검표 외에 QR코드 분석과 비교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대법원도 민 전 의원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직접 증거조사를 위한 검증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선거제도의 공정함과 투명함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애초 재판부는 사전투표지에서 정의령 후보와 민경욱 후보에 투표한 투표지 100매를 임의로 추출해 해당 투표용지 QR코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QR코드가 같은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민 전 의원 측에서 본 투표 포함 투표지 12만 장 전체에 대한 이미지 파일 스캔과 사전투표 4만 5천 표에 대한 QR코드 비교 전수검사를 요청해 결국 관철됐습니다. 재검표 등 검증에 투입된 법원 인력만 70여 명. 소요 예산은 민 전 의원 측에서 부담하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에 대해 이미 선관위에서 여러 차례 반박을 내놓았는데도 대대적인 검증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국력과 인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검증을 마무리하는 대로 별도의 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 전 의원 측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해 심리를 진행한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혹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어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부실 수사 혐의로 공군 20비행단 경찰 대대장을 입건했습니다.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2명은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가해자의 진술을 받지 않고도 불구속 처리와 압수수색 최소화 지침을 내렸던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같은 부실 초동수사 의혹에도 징계위원회 회부에 그치려던 방침을 바꿔 형사 입건하고 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송치했습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따른 겁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고 이중사가 성추행 피해 뒤 전속해간 제15 특수임무 비행단에서 피해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 2명은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제 15비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 정비반장 피의자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전환돼서 지금 수사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는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공군은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계장,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 변호사 등 4명을 보직 해임 조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내 성폭력 예방을 비롯한 병역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범죄 전문 수사팀과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돼 그동안 군내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군 사법에 대한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추행 피해자 고 이모 중사의 유족은 국회에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 중사의 부모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만큼 그 말을 믿고 국방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지금은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 수사 정황이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방부 수사만 넉넉히 기다릴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만연해 있는 낡은 병역 문화의 악습을 촘촘히 점검해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원 강사가 대필해준 논문이나 보고서로 각종 대회에서 스펙을 쌓았던 학생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대필 스펙이 실제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른바 스카이 합격자도 있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문대 입시 실적으로 입소문이 났던 서울의 한 입시 컨설팅 학원. 대입 수시 전형의 이른바 스펙으로 쓰이는 교내외 대회와 공모전 입상을 위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원이 내세웠던 학생들의 입상 실적은 학원 강사들이 대신 써준 논문과 보고서로 얻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결국 덜미를 잡혔는데 2년 동안 강사가 대필한 논문 등으로 상을 받은 고등학생만 60명. 강사가 대필한 자료는 건당 100만 원에서 56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원 원장과 부원장은 이미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 검찰은 대필 스펙으로 입상했던 학생과 학부모 40여 명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입상 결과가 대학 입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수시 합격자 10명과 학부모 2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대회 수상 결과가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정시 합격자 등 29명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고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이른바 스카이 대학 등 상위권 대학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에 대한 처분 결과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대필 혐의를 받는 나머지 학원 강사 1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모텔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들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17살 A양 등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양 등이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양 등은 지난 16일 인천시 부평구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16살 피해자를 폭행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추가되는 대체 휴일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쉬는 것도 차별받는다는 노동자들의 항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직원이 2명뿐인 귀금속 회사에서 30년 동안 일해온 김도영 씨. 화학약품에 둘러싸여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합니다. 다른 사람들 쉴 때 우리는 일하는 그런 결과에 또 소외됐구나 하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게 되겠죠. 4일간 54시간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같은 일을 하는 이승현 씨도 남들 쉬는 만큼만 쉬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합니다. 이직을 못하죠. 이직을 못하고 해도 저는 저런 사람이니까 좀 사장님도 꺼려하고 여기 싫은 마음에 안 들면 너 나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거의 다 그래요. 이렇게 휴식이 간절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대체 공휴일은 그저 그림의 떡입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에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 공휴일법의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내용과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고 행정안전부는 제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6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노동자의 16%가 휴식권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빨간 날인데 누군 쉬고 누군 일해야 하는 현실에 휴일 양극화가 심해질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니까 남편은 쉬고 저는 이제 못 쉬게 되니까 이제 쉬는 날까지 내가 이렇게 뺏겨야 되고 차별을 겪어야 되는지 만약에 근데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면 이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시민단체들은 이번 제정안이 국민 공휴일을 보장하자는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휴식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가장 휴식권이 필요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라도 보장해야 될 당사자는 오히려 1차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이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거센 반발에 정부는 대체휴일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사업주에게 부담이 갈 수 있어 단계적 준용을 하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건 인사처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재난지원금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짜온 추경안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쟁점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정부는 소득 합의 70% 지급을,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당정이 소득 합의 80%나 90%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 민주당 요청에 따라 손실보상법을 상정해서 국민의힘 반발 속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법안 공포 이후부터 보상하되 과거 발생한 손실은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 지원 형태로 지원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상의 소급 적용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은 소급 적용이 빠진대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4.2%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수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이른바 신용카드 캐시백인데요. 코로나19로 위기로 닫힌 지갑을 열게 해 소비 심리에 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4.2%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 회복의 열쇠인 내수 살리기 관련 하반기 경제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먼저 상생소비 지원금 이른바 신용카드 캐시백은 많이 쓴 만큼 더 돌려줍니다. 4월에서 6월 사이 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더 쓴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데 한도는 한 사람당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차량 구입비 등은 캐시백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난해 시작했다가 코로나19 확산에 주춤했던 소비 쿠폰도 더 새롭게 더 많이 뿌립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 프로스포츠와 영화 관람 쿠폰을 새로 발행하는 등 1,440만 명분의 6개 분야 소비 쿠폰을
올해 하반기 안에 찍어낼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절반이 넘으면 외식과 체육 쿠폰 발행을 다시 시작하고 70%가 넘으면 숙박이나 철도 여행권으로 확대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의 종류를 늘리고 여행 안전권역 협약 체결로 해외여행에도 시동을 거는 등 무사 위기의 관광업계를 위한 대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을 위해선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착착 이뤄지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대규모 재확산 등의 악재가 없어야 합니다. 하반기 여건과 전망을 짚어보면 코로나 확산 추이,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만 수출과 투자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될 경우 그동안 밀어놨던 소비가 더욱 활발해지며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운송 플랫폼으로 중개하는 택시의 경우 현행법상 금지된 합승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택시기사가 승객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승객이 환승 여부를 선택해 심야 시간에 승차난 해소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BTS가 신곡 버터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5주 연속 정상에 오르며 자신들의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이 빌보드는 BTS의 버터가 이번 주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현지 시간 28일 밝혔습니다. 버터는 발매 5주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다른 경쟁자를 압도하는 음원 판매량을 유지하며 정상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버터는 BTS곡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인 5주 동안 이 차트 정상을 지키게 됐습니다. 핫백 차트에서 역대 1위를 차지한 총 1,125곡 가운데 통상 5주 이상 정상을 지킨 곳은 버터를 포함해서 196곡에 불과합니다. 네, 붕괴 참사가 일어난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는 3년 전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진단받았지만 당시 주민들은 건물 상태가 양호하다고 통지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 역시 안전 불감증이 빚은 인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성호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NPR 등 외신은 붕괴 아파트 주민위원회 2018년 회의 기록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회의록에는 당시 참석한 서프사이드 마을 감독관이 건축기사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주민들에게 건물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건물을 점검한 업체 모라비토 컨설턴츠는 아파트에 심각한 구조적 손상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야외 수영장을 둘러싼 상판 아래 방수제에 하자가 있어서 그 아래 콘크리트 슬래브가 손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바로 이곳 야외 수영장 아래 부분부터 붕괴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국이 보고서를 입수했음에도 주민들에게는 반대되는 내용을 알렸다는 뜻입니다. 현재 해당 감독관은 서프사이드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고 당시 보고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는 붕괴 사고 이후 40년 이상 된 관내 모든 건물에 대한 긴급 안전 진단을 지시했습니다. So anything built before 2000 effectively is old technology, and those are going to be the ones that I would assume regulators and government officials are going to be scrutinizing, pretty thoroughly. 지난 24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대적인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지만 진전이 더딘 가운데 지금까지 사망자가 10명 확인됐고 150여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현지 시간 28일 오는 2050년까지 EU에서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유럽 기후법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불가리아는 자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기권했습니다. 유럽 기후법은 EU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
즉 실제적인 탄소 순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무더위 속에 내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특히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부 도로가 침수되거나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나기는 오전에 충청과 호남 등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퇴근길에는 그 밖에 중북부 지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내륙 대부분 지역에 5에서 50mm로 지역 간 강수차가 크겠고요. 모레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9도, 부산 27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속초 24도, 강릉 26도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 올여름 지각 장마가 시작됩니다. 금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 동안 남부 내륙에도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벼락과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스럽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다음 달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를 앞두고 수도권에서 젊은 층과 학원가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에선 대형마트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오히려 방역을 3단계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5당에 이어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427명에 대한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가 오늘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투기 의혹이 드러난 의원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캐시백과 소비 쿠폰 발행 등으로 위축된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방안도 다음 달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들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미국 빌보드 핫백에서 5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음원 다운로드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다 스트리밍과 라디오 방송까지 늘고 있어서 BTS 열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오후 1시 서울 양대동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엽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하겠다고 밝혔는데 며칠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직접 출마의 변을 다듬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 뒤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던 민심 투어를 본격화하고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열어서 메시지 정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야권의 또 다른 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역대 감사원장 가운데 임기중 스스로 중도 하차한 건 최 전 원장이 처음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 사의 표명 9시간 만에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의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장 임기는 4년. 지난 2018년 1월 임명된 최 전 원장은 임기를 6달가량 남겨놓고 물러난 셈입니다. 청와대는 문민정부 이후 감사원장이 정권 교체나 국무총리 임명 등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는 있었지만 스스로 중도 사퇴한 건 전대미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잇따라 정치 행보를 시사하는 데 대한 불편한 기색도 엿보입니다. 검찰 개혁 내내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역시 월성원전 감사를 두고 충돌한 최 전 원장이 직을 내놓은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기관의 장으로서 그 본분이 중요해 갈등이 생겼다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사표는 속전속결로 수리됐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딴 악재로 곤혹스러운 마당에 자칫 임기 말 공직기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신임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까지 감사원은 일단 첫 여성 감사위원이기도 한 강민하 위원의 직무대행 체제로 일하게 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사실상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야권의 대선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의 변을 통해 강조한 건 자신의 거취 논란입니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면서 직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감사원장 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 표명은 미뤘지만 대선 출마 의사가 있으십니까요? 제가 지금 사임하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태극기가 새겨진 마스크에 보수 정치인들이 주로 매는 붉은색 넥타이가 정치적 해석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권에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물론 대선 주자들까지 나서 감사원장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대권 도전을 견제했습니다.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정치적 편향이라고 감사원을 거절했던 분이 본인이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야권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맞지 않는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으로 거론해왔던 만큼 내심 반기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일단은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라는 어떤 국가를 위한 또 다른 봉사의 길은 고독한 개인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푸시하지도 그리고 풀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재를 딛고 공보팀을 강화한 윤석열 전 총장은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비판을 받아온 전원 정치에서 벗어나 정면 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외부 일정 숨고르기에 들어간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대권에 나선다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던 3명이 모두 야권 주자로 나서는 상황이 됩니다. 범야권 주자들의 반전 행보에 여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는 가운데 야권 대선판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은 민주정부 4기를 열어가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으로 좋은 후보를 만드는 일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의 소명으로 깊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7월 5일까지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에 장정을 이어가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7월 5일까지 단일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542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462명보다 80명 많습니다. 수도권이 428명으로 확진자의 80%에 육박했고 비수도권이 114명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6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600명을 넘나드는 가운데 최근 일주일 사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70여 명이 늘었습니다. 델타형 변이는 인도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로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2.7배, 알파형의 1.6배나 됩니다.
영국에서 유래된 알파형 바이러스는 일주일 사이 189명이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집단 감염 사례도 일주일 사이 26건이 더 늘었는데 22건은 알파형 변이, 4건은 델타형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홍대 술집 외국인 모임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지금까지 1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직 전파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홍대 주변 상인들은 늦은 밤 방역관리 허점이 없도록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밤 10시를 넘긴 시각, 서울 홍대 거리 모습입니다. 술집은 모두 문 닫았지만 술 취한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 있습니다. 서로 다닥다닥 붙어 웃고 떠드는데 마스크는 제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술집 주인들은 영업이 끝난 이유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길거리에서 술판이 벌어지는데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길에서 엄청나게 몰려있는 이 인파나 턱스크하고 외부에서 술 먹는 이런 인원들이 코로나 환자가 돼서 다중이용업소에 들려서 QR로 잡아내면 다중이용업소 막 뉴스가 또 나와요. 이랬을 때 자영업자들이 진짜 허탈해요. 특히 홍대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선 다른 곳보다 방역 관리에 어려움이 더 생기곤 합니다. 여기 양 옆에 골목길에서 외국인들이 모여서 마스크도 잘 안 끼고 술 드시고 해서 아무래도 많이 무섭고 좀 불쾌한 느낌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방역당국 입장에선 언어적 장벽 때문에 역학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 언어적인 소통, 이제 그게 이제 역학조사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당장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으로 방역 지침이 다소 완화되는 만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학 입시 전문 기숙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청은 마장면의 한 기숙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학생 13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 방역당국은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와 확산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어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로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원 강사들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상계동에 있는 미술학원입니다. 학생들이 오기 전부터 실내 환기를 해두고 책상과 문 손잡이, 공용 물품 소독에 한창입니다. 수도권 학원 곳곳에서 이어지는 감염 소식에 이곳 학원은 학생들의 음식물 섭취나 쉬는 시간 바깥 출입을 모두 막기로 했습니다. 학원 교사들도 조심 또 조심입니다. 저희도 이제 학원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좀 잘못 옮겨와서 아이들한테 전파될까 항상 걱정을 하기는 해요. 학부모들은 2학기 전면 등교 방침까지 바뀔까 걱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 생활 좀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전면 등교가 되게 반가운 얘기였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엄마들이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교사분들이 너무 경솔하게 행동해서 마음이 안 좋고. 학교뿐 아니라 학원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초중고 학원 강사가 26만 명이 넘는 만큼 학생 감염 차단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만 일단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고 돼서 아이들이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학원 선생님도 같은 시기에 백신 접종을 해야만 합니다. 방역당국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대형마트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거리두기 개편에 맞춰서 방역 지침이 크게 완화되지만 춘천시는 오히려 3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춘천 임시 선별진료소 모습입니다. 체육관 건물을 따라 수백 미터에 달하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원인은 춘천 한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지난 25일 직원 가운데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마트입니다. 춘천시는 마트 전 직원에 이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이 마트를 방문한 춘천 시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흘간 검사를 받은 인원만 2만 1,000여 명. 임시 선별진료소마다 사람이 몰리며 한때 극심한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문자에는 그렇게 내보내놓고 이렇게 1시간씩 기다리게 해놓고 그냥. 추가 확진은 줄었지만 유흥업소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은 학교는 물론 가족, 지인 등 일상생활 속 산발적 감염으로 이어지는 상황. 춘천시는 다음 달부터 전국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2주간 3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다음 달부터 인구 10만 명 이하 15개 시군에 대해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1,100여 명이 넘는 자가격리자도 변수이고 확진자가 줄었습니다만 방역관리 면에서 당분간은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춘천시는 시민 불편과 소상공인 피해가 큰 만큼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영국의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을 훌쩍 넘으며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존슨 총리를 포함한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예정대로 다음 달 19일 규제 해제를 예고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28일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이 22,868명으로 1월 30일 이래 약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간 합계는 11만 6,287명으로 직전 같은 기간 대비 70% 늘었습니다. 이날 사망은 3명에 그쳤지만 7일간 합계는 122명으로 역시 6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자들은 7월 19일로 예정된 방역 규제 해제 일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We're very likely to be in a position on July the 19th to say that really is the terminus and we can go back to life as it was before COVID. 앞서 신임 보건장관인 사지드 자비드는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최대한 빨리 없애는 것이 절대 우선 과제라고 말해서 데이터를 무시하고 날짜에 집착하는 듯하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ECDC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The ECDC is telling us that 70% of the new infections are projected to be due to this variant in Europe by early August. 쉬나스 부위원장은 추가적인 제한 완화가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의 상당한 증가와 함께 입원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국 런던 웸블리 구장에서 많은 관중이 입장한 가운데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준결승과 결승전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집값이 또 올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값이 7억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1억 원이 오르는데 단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주택가입니다. 이곳은 서울 시내에서 그나마 저렴한 주택이 있는 일명 노도강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젠 그것도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에 더해 재건축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집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들 위주로 문의가 상당히 많아졌고 실제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는 매물이 상당히 보류가 들어간 상태이거나 집값 급등은 노원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도권 전체가 들썩이면서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사상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6년 10월 처음으로 4억 원을 넘은 뒤 5억 원까지는 2년 1개월, 6억 원까지는 1년 11개월이 걸렸지만 7억 원이 되는 데에는 불과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국 아파트값도 처음으로 5억 원 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기나 인천 쪽에서 집을 사려는 탈서울 내 집 마련이 가속화하는 데다가 GTX 같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한꺼번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전망도 어두운 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폭의 조정은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있는 만큼 금리보다는 공급 부족에 따른 초과 수요 발생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하반기에도 최근의 상승 추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역시 이처럼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만간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전세난이 더 심각해지면 전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비중이 확대되고 디딤돌 대출 지원 한도가 올라갑니다. 정부는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런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비중을 공공택지는 20%, 민간은 10%로 각각 올릴 계획입니다. 또 주택 구입자금 기금 대출, 이른바 디딤돌 대출의 지원 한도를 5천만 원 올리고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상향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의 합동특별수사본부가 LH 전현직 직원들의 새로운 조직적 투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LH 직원들과 친척, 지인 등 수십 명이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가담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본부장은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고발 사건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누락되면서 지연됐던 국민의힘 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보다 덜 엄격하지는 않을 거라고 밝히면서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의 전수조사 대상은 의원 101명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모두 427명입니다. 국민의힘 전체 103명의 의원 가운데 홍준표 의원은 복당 전 무소속 신분으로 이미 조사가 시작됐고 태영호 의원은 법령상 미공개 대상이어서 모두 101명의 의원과 가족이 조사를 받는 겁니다. 부패방지법의 공소시효에 맞춰 지난 7년 동안 모든 부동산 거래와 소유 상황이 조사 대상입니다. 공정성 논란을 우려해 이번에도 전현희 위원장과 안성욱 부위원장은 조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령 위반 의혹이 있을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하게 경중을 고려치 않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비공개로 신속하게 송부하고 국민들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가 드러난 의원에게는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의 출당 처분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민주당보다 덜 엄격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실제 적용을 보면은 또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했지 합리적인 편은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결코 민주당보다 덜 엄하게 가진 않을 것이다. 전수조사는 시작됐지만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가 국민의힘에서는 8명, 더불어민주당도 6명이 있어 권익위는 각 당에 서류 보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여론 악화에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 동안 신속하게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의원들의 협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주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공직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으로 일벌백계 하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한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다수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의 일탈 행위로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게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고위공직자의 근무 시간 음주와 여군 성추행 사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산정 오류 등 연이은 기강회의로 정부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면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음 달 초 반부패 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서 국정 5년차에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를 다잡고 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관 회의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한규 정무비서관의 부인이 보유한 주말 농장용 땅의 용도가 의심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김 비서관이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놓은 땅으로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어제 청와대 대변인실을 통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조속히 처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비서관은 언론 보도된 경기도 양평의 농지는 지난 2016년 9월 갑작스럽게 암수술을 받게 된 장모가 아내에게 증여한 땅으로 농지법상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서 자경 의무는 없고 체험 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고 밝혔습니다. 네,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뿌리고 폭행한 10대들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취재진을 마주쳤는데요. 아무 말도 없이 휴대전화를 보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A양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손에 든 휴대전화를 보면서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장애까지 있는 친구 왜 그렇게 가혹하게 괴롭히신 겁니까? 심지어 학대가 한 번도 아니고 상습적이던데 죄책감 안 느끼셨습니까? 인천지방법원은 A양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인천시 부평구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16살 피해자를 폭행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모텔로 찾아간 피해자 어머니는 알몸 상태로 오물을 뒤집어 쓴 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10대 2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A양 등과 같은 혐의로 16살 남학생 1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남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당시 가혹행위 장면을 찍었는지 1차 포렌식 분석을 마쳤습니다. 찍었다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삭제한 흔적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번 사건 이전에도 A양 등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어제 오후 2시쯤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서 맨홀 보수 작업을 하던 53살 A씨가 폭우에 고립됐다가 119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A씨가 작업할 당시 전주에는 1시간에 4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A씨와 함께 작업하던 B씨는 물이 차오르기 전에 맨홀에서 빠져나와 화를 면했습니다. 네, 지난 22일 충북 북부 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200여 헥타르에서 농작물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잠정 집계된 우박 피해 면적은 200여 헥타르로 지역별로는 충주시가 173헥타르로 가장 많고 음성군 13헥타르, 괴산군 12헥타르입니다. 피해를 본 농작물은 사과, 복숭아 등 과수류가 115헥타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고추 22헥타르, 옥수수 16헥타르 등의 순입니다. 시군단의 피해 면적이 30헥타르 이상이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서 재난지원금 명목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네, 삼성전자 한 임원이 마약 밀수와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원 A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미국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엑스터시와 대마를 몰래 들여오고 지난해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서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9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적발됐는데 일부 범죄 수익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2, 3년 전에 30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지금은 2배 가까이 시세가 오른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이 처분할 수 없도록 재산 동결 조치를 했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 집에서 나온 여행용 가방입니다. 가방에서만 현금 14억 원이, 아래층 금고에서도 1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사이트 운영으로 생긴 범죄 수익입니다. 운영 수익 가운데 30억 원가량은 수도권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1채를 사는 데 들어갔습니다. 최근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해보니 57억 원 상당으로 2배 가까이 시세가 올랐습니다. 경찰은 일단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재산을 동결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벌어들인 막대한 범행 수익금이 만약에 경찰의 수사가 들어오면 압수되는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베트남에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회원 3천여 명을 상대로 9천억 원대 도박을 진행하고 200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챙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렵게 되자 최근에는 서버를 제외한 모든 운영 업무를 국내에 숨어 진행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당 38명을 붙잡아 17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20억 원 가까운 현금과 귀중품을 찾아내 압수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방탄소년단 노래 버터가 미국 빌보드 핫백에서 5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BTS 노래는 이번 달 내내 정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버터가 5주째에도 빌보드 핫백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달 21일 발매 뒤 곧바로 이달 2일 정상에 오른 데 이어 6월 내내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빌보드 핫백 역사상 발매하자마자 1위로 데뷔한 곡은 54곡. 이 가운데 5주 연속 자리를 지킨 건 버터를 포함해 11곡이 전부입니다. BTS는 지난해 9월 다이너마이트를 시작으로 모두 4곡을 핫백 1위에 올렸고 횟수로 치면 10번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버터를 발표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음원 다운로드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더군다나 스트리밍이나 라디오 방송까지 갈수록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대중적인 인기가 오르고 있다는 의미여서 당분간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차트 순위를 집계하는 요소들 가운데 판매량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은 이 방송 횟수까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동안 강세를 유지할 거라고. BTS는 다음 주 버터 CD를 발매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신곡도 수록돼 있습니다. 신곡까지 핫백 순위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데다 두 곡 모두 톱10에 진입하는 진기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이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BTS 새 앨범을 위해 곡을 썼다고 밝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BTS는 2년 전에도 에드 시런의 곡을 앨범에 담았고 이 곡으로 팝가수 라우브와 컬래버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버터로 시작된 BTS 열풍,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는 덧쓴 카드 사용액의 10%를 되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상생 소비지원금 이른바 신용카드 캐시백은 4월에서 6월 사이 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덧쓴 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데 한도는 한 사람당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차량 구매비 등은 캐시백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난해 시작했다가 코로나19 확산에 주춤했던 소비 쿠폰도 백신 접종률에 맞춰 최대 1,440만 명분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또 외식과 숙박 등에 더해서 프로스포츠 관람과 철도 여행권 쿠폰 등이 새롭게 발행됩니다.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다른 나라 하늘을 돈 뒤 제자리로 돌아와 내렸던 무착륙 관광 비행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른 방식으로 확대됩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들을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다음 달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향후 손실보상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2차 추경에 첫째, 금지 제한 업종 및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현금 추가 차등 지원 소요를 반영하고 둘째, 향후 미래의 본격적인 손실 보상 소요도 추가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국제관광 부분 재개를 위한 여행 안전 권역도 다음 달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또 정부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른 무착륙 관광 비행 상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외국 하늘을 비행한 뒤 부산이나 제주도에 내려 관광하는 방식입니다. 선박 부족으로 이른바 해운대란을 겪는 수출 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수요가 높은 미주 항로에 투입되는 임시 선박을 월 2척에서 4척으로 늘리고 일정 선봉량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우선 배정합니다. 또 운임이 올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장기 운송계약 체결도 지원합니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잘못 보낸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도 시행됩니다. 10월부터는 과일이나 채소 등 농산물 포장 겉면에 세척이나 가열이 필요하다는 문구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이라는 양대 목표를 하반기 정책의 축으로 삼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K자형 양극화 문제를 내수 진작으로 해결하려는 게 통화와 재정정책 간의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4.2%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적극적인 내수 진작책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휘청했던 한국 경제가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연말까지 확장적인 재정 운용, 즉 약 30조 원대의 돈보따리를 푸는 기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K자형 양극화의 그늘에 있는 경기 민감 소기업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을 담아 경기 회복의 온기를 경제 전체로 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추경을 편성해서 현금성 지원금 등이 포함된 이른바 세 종류의 코로나 극복 패키지 등의 대규모 부양책과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이 진행됩니다. 문제는 확장 재정 정책과 각종 부양책 등의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 1,765조 원으로 선진국 평균보다 빠르게 천문학적으로 급증하는 것 등을 감안해서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상황이어서 통화와 재정정책 간의 엇박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자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있고 또 가계부채가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금융 불균형이 그야말로 누적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거시 정책 간의 어떤 엇박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존중해서 조율을 해나가야 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조화롭게 갈 필요는 있지만 이 재정정책은 재정정책대로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충격으로부터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이라는 양대 목표를 하반기 경제정책의 축으로 삼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당면한 K자형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가 될지 그 반대가 될지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이른바 백신 추가비 지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법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 휴가를 줄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에게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하루 휴가비를 7만 원으로 가정할 때 비용이 최소 2조에서 최대 4조 5천억 원까지 소요된다면서 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오전 시장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 부산시 직원 2명을 집무실 등에서 강제추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확인이 오늘 새벽까지 진행됐습니다. 검증은 인천지법에 봉인돼 있던 투표지의 원본 확인을 위한 스캔 작업과 사전 투표 용지의 QR코드 대조,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법원은 추가 변론 기일을 거쳐서 판결 선고 때 재검표 점검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군 사관학교에서 실탄 140발이 사라져서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군은 공군 사관학교의 2분기 총기 탄약 검사 과정에서 5.56mm 예광탄 수량이 전산상의 기록보다 140발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공군본부 군사경찰 주관으로 현장 감식과 정밀 점검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같은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만큼이나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이 더위 속에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서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부터 밤사이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50mm로 지역별로 강수차가 크겠고요. 이 소나기의 특성상 기습적으로 또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전과 광주, 대구 모두 29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은 2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 주 후반에는 제주도부터 지각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